이렇게 되었을까? 여기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까? 부모님은 책임이 없을까? 교과서 잘 가르치면 얘들 문제 잘 풉니다. 선생님이 딸립니다. 안녕하세요. 팝콘처럼 톡톡 튀는 지식 강연 콘서트 팝콘 수다학의 MC 고유경입니다. 2009년 교육 개정 과정의 일환으로 작년이죠. 2013년부터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가 도입돼서 각 학년군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학부모 역할이 참 중요한 그런 때입니다. 혹자는 수학 교육의 가정교육 시대가 열렸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 수학교육 참 잘 시켰다 이렇게 소문이 날까요? 궁금하시죠? 네, 그 해답 오늘 수다학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즐거운 수학교육법을 전달할 오늘의 특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똑똑한 엄마 윤영미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서 똑똑한 엄마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그런 말을 들으실 법도 한 게 자녀 교육을 굉장히 잘 시켰다고요? 글쎄요. 그런 말 들을 자격은 없고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예뻐서 나온 게 아니라 자녀를 잘 키워서 나온 거예요? 둘 다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뭐 잘한 게 거의 없는데 저희 아이들이 스스로 잘 큰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 있거든요. 이제 17살, 18살인데 큰아이는 그 PSAT 네.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건데 거기서 좀 이렇게 아이비리그에서 관심을 많이 표명을 했어요. 그 정도고 그다음에 둘째 아이는 그 뉴욕주에서 그 수학 시험이라는 게 뭐 어떤 시험인지 자세히는 뭐 말씀드리기 그렇고 네. 그 시험에서 2과목 다 만점 받았어요. 스스로 하기에 잘 내비두면 좋겠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 네. 강연자분께서 그 도움 말씀 해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이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스토리텔링 수학의 지필자 안병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수학을 잘하는지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수학에는 지는 길이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최고로 수학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강연의 대주제는 어떻게 하면 내 아이 수학 공부를 잘할 것인가. 그래서 이 강의 내용을 듣고 이 대문을 벗어나는 순간 잊어버리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고 그 강의 들었다는 것을 연장선상에서 계속 실천을 한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여깁니다. 네, 교수님 자기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광주교육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안병곤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강연 주제가 오늘 나오신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이라면 당연히 궁금해하실 그런 주제입니다. 새로운 교과서의 효과적인 수학 학습법인데요. 교과서가 바뀌었잖아요. 네, 어떤 점이 바뀌었나요? 예, 새로운 교과서는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학부모 의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흥미와 자신감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원의 도입부에 스토리텔링 형식을 가미했고, 그리고 단원의 끝부분에 가면 그 스토리텔링 단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놀이라든지 체험마당을 통해서 훨씬 더 그 단원의 깊은 지식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연극으로 치면은 관람만 하는 게 아니라 무대 위로 올라가서 같이 연기를 직접 하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부법이 새로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 선생님들이 가장 큰 변화는 수학적 과정이라 그래서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을 반드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정말 그래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강연을 통해서 그 내용 들어볼 수 있는 거죠, 교수님? 예, 한번 새로운 교과서에 대해서 여기 오신 어머님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좋은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스토리텔링 수학교육 전문가 안병곤 교수님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스크린을 보면 오늘 제가 강의해야 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1부에서는 수학교육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그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바꿔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거를 대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중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영포는 인포요, 수포는 대포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영어 포기는 인생 포기요, 수학 포기는 대학 포기라는 말을 줄여서 한 말입니다.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 영어하고 수학의 중요성을 나타낸 말이기도 하겠지요. 예, 그래서 이 강의에 앞서서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얼마나 수학적 감각이 있는지 두 개의 문제를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인하는 방법은 주로 뒤쪽에 있는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물어볼 테니까 특별히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12개의 사과를 3사람한테 나눠줄 때 한 사람한테 몇 개씩 주면 될까? 저쪽에 어머님 몇 개씩 주면 4개씩이라고 하고 싶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12개의 사과를 3사람한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한 사람한테 몇 개씩 주면 될까? 그 아까 대답했던 어머님 또 그것도 4개죠? 예,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라는 말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4개 줍니다. 윤리교육을 잘 받아서 그렇죠. 그리고 1번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배우는 중복 조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나오는 나눗셈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애가 문제는 그렇게 많이 푸는데 성적이 안 좋더라. 공부하는 방식이 매번 저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학에 주어진 문장은 모두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분석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림이 하나 나올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렸을 때 아마 어머님들의 자녀분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모습이죠. 꿈 많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 때의 꿈이 얼마나 푸르렀습니까?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수업 시간입니다. 아마 저거는 안 봐도 분명히 수학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기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까? 부모님은 책임이 없을까? 선생님은 책임이 없을까? 우리 이런 교육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보자는 것이 새로운 교과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고생했던 흔적이 그 자료가 또 하나 나옵니다. 성적표가 나옵니다. 이 팀스라 해서 이 국제 과학과 수학의 경시대회인데 거기에서 시험을 봤더니 우리나라 학교 학생들, 우리 초등학교 4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본 것입니다. 이 시험 성적의 결과 대단히 우수합니다. 어머님들이 고생해서 땀의 결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시험이 왜 중요하느냐? 국가 간의 경쟁력을 따집니다.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수학과 과학, 미래의 그 나라의 발전상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의 질 제고라든지 교육 정책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 과정에서도 저기에서 나타난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바꿔진 이유가 저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마 아픔이 많이 서려 있는 부분입니다. 흥미도와 자신감을 보겠습니다. 자신감을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죠. 밑에 일본이 있어서 조금 다행입니다. 중학교 2학년을 보니까 그것 또한 밑에서 세 번째이긴 한데 최하위에 속합니다. 근본적으로 문제인 것은 초등학교 4학년보다는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좋아하는 학생, 자신감이 있는 학생이 급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많은 땀과 노력을 통해서 자녀들을 공부를 시켜놨더니 저런 모형을,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이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학교 밖 수학을 보겠습니다. 학교 밖 수학을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 어떤 신문의 광고지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종합 수학을 끝내버렸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 정석을 다 풀어버리죠. 특별한 그 제품을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현실이 그러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문제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 쪽의 광고들이 유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에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더라. 구체적으로 보면 수학의 선행학습이 제일 심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선행학습 정도를 보겠습니다. 약 80% 정도가 선행학습을 합니다. 여기서 선행학습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과정보다 한 학기 이상을 미리 배우는 학생들입니다. 학교 내용을 다 알고 배우면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미리 배워와가지고 다 아는 척하고 앉았다는 것입니다. 실상 따져놓고 보면 아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사교육을 보냈을 때 부모님들이 어떤 돈을 가지고 사교육을 보냈는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노후 대비 45%, 문화생활 28%, 건강관리 11%, 즉 부모님의 미래를 담보해서 85%를 전략하고 미래를 담보해서 자녀들의 사교육을 시키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노인이 됐을 때 사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애들이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또한 사회 문제화가 되어버리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선행학습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오죽 했으면 학회에서 이런 논문을 발표한 분이 있겠습니까? 그 자료를 보면 선행학습에 지나치게 들어있는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수학의 원리나 개념의 이해보다는 문제 푸는데 정형화된 문제풀이에 집중, 맨날 문제만 풀고 있는 것이죠.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학습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됐어? 그러면 그리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물어보면 압니다. 세 번째로서는 지나친 문제풀이로 해서 질려버립니다. 그리고 호기심이나 창의성이 없어집니다. 네 번째로서는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은 복습을 잘하는 것입니다. 왜 복습을 잘해야 공부를 잘하냐? 기억력이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문제만 풀고 있으니까 복습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이번에 9월 달부터서는 학교에서 선행학습 금지를 법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 오죽했으면 그것이 나왔을까. 물론 문제점만 이야기했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중에는 피치 모달 사정에 의해서 학교 교육을 놓쳤다든지 무슨 말인지 못했다든지 그런 학생들이 받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80% 학생이 거기에 가 있다는 것은 교과서를 차라리 바꾸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자는 것이 새로운 교육과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수학을 싫어하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싫어하는 시기를 보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대다수가 다 좋아합니다. 그때의 꿈은 모두가 대통령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3학년, 4학년 때부터서 부진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3학년, 4학년 때 부진화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때부터 분수가 나오고 나눗셈이 납니다. 사치 계산을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나눗셈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나눗셈은
덧셈, 뺄셈, 곱셈이 다 복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 더 늘어납니다. 고등학교 때는 급증합니다. 붉은색으로 쓰여져 있죠.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자료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급증하게 될까? 수학은 계열성이 강하다 그럽니다. 유계성이 강하다 그러죠. 한번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음에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이 수학입니다. 그래 초등학교 때 한 번 부진하는 그 학생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부진화가 이미 대기 중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 누적된 것이죠. 그래 초등학교 3학년부터서 이 연산이라든지 분수 같은 것을 철저히 해놓지 않으면 그 학생은 앞으로 미래의 부진화 후보자다. 그것이 수학의 특징이다.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럼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먼저 수학적 용어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학적 용어하고 일반 용어는 무엇인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용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 다 배우셨겠죠. 어머님 초등학교 수학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건 뭐 있습니까? 그거 별로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예.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대표적인 그 수학적 용어. 예. 덧셈, 나눗셈. 예. 저는 분수가 떠오릅니다. 분수도 모르면서 분수에 맞지 않게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중학교 그러면 중학교 수학의 대표적인 용어는 뭐가 떠오릅니까? 방정식. 예.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인수분해가 그렇게 고급스럽게 들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다시는 듣지 않으려고 했는데 미안하기도 합니다. 예.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용어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미적분. 고급스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는 문제를 풀어갈 때 분수가 무엇입니까? 인수분해가 무엇입니까? 미적분이 무엇입니까? 그 뜻도 모르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영어 문장 해석할 때 단어 뜻 모르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틀리려면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수학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에서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을 수학적 용어라 그럽니다. 이 수학적 용어라는 것은 함축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렵죠. 추상적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학적 용어를 잘하는 방법이 뭐냐? 교과서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제시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머님들이 다시는 또 듣고 싶지 않는 부분이 하나 나왔습니다. 함수, 팔로 파불고 싶었죠. 예. 우리 함수에 들어가 있는 용어, 정의역, 공역, 함수. 왜 이렇게 굵은 글씨로 써놨을까요? 중요하니까. 중요한 것은 어찌해야 됩니까? 외워야 되지요. 이런 것들은 수학적 용어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유능한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을 잘해줍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선생님도 해봤고 고등학교 2, 3학년 주로 많이 가르쳐 봤습니다. 교과서 잘 가르치면 얘들 문제 잘 풉니다. 선생님이 딸립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이 저러한 것들을 철저히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에빙하우스 곡선을 보면 수업 시작한 지 10분이 되면 잊혀지기 시작한다 그럽니다. 여기에 있는 어머님들도 맨 처음에 했던 문제가 벌써 사라지기 시작했겠죠. 예. 그래서 이 에빙하우스 곡선에 의하면 배운 지 10분이 지나면 잊혀지기 시작해서 한 달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뭘까? 배우고 나서 하루 만에 복습을 하면 일주일이 기억이 됩니다. 한 달 후에 복습을 하면 6개월이 기억이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런 걸 잘합니다. 오늘 공부했던 것을 집에 가서 학습 내용을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시험 봤던 것을 틀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이거 왜 할까요? 기억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기억력을 강화는 다음 문제라든지 다음 문제 해결, 다음 수업 시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어머님들 예전에 연속극을 한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허준이라는 연속극 저는 그렇게 재밌게 봤습니다. 어머님들도 보셨습니까? 예. 그때 그 모습 저도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광렬이 주변에는 왜 봄마누라를 놔두고 황수정이가 그렇게 얼쩡거렸는지, 왜 그 장면은 지금도 안 잊혀진가 모르겠어요. 혹시 내 둘레에는 그런 여자가 없는지. 예. 지금도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연속극 시작하는 장면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연속극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지난번에 했던 것 살짝쿵 보여주지요. 왜 하겠습니까? 그거 복습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연속극 열심히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연속극이 다 끝날 무렵에 뭐 하던가요? 다음에 할 거 살짝쿵 보여주지요. 그거 뭡니까? 예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이 끝난 뒤에 또 하나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했던 것들 중에서 주요 장면을 보여줍니다. 또 한 번은 복습입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것도 자주 반복을 해주는데 재미없는 수학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자주 반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자주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서는 학습 장애물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남학생은 컴퓨터에 게임이나 오락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는 학생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이성이라든지 외모, 그 다음에 성적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을 하루 종일 놀게 하는 놀이기구가 있지요. 거울과 빛만 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학습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게임이라든지 그 컴퓨터 교육, 컴퓨터에 관련된 것들이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수학 교육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 발생이 되느냐? 절대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습니다. 클릭만 하면 모든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을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는 클릭 세대라 그럽니다. 수동적 인간을 만드는 것이 수학이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그 어머님들이 학교 다닐 때 수학은 어떤 과목이었습니까? 참고 인내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 참지 않습니다. 시대의 환경도 그러합니다.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야기는 우리가 학교 둘레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학교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이고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병곤 교수님의 일부 강연,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뭐 다들 알고는 계셨을 거예요. 저도 그 과정을 경험을 했고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윤영민 씨 어떠셨어요? 전 참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습 복습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정말 어려서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알면서도 저도 선행학습에 참 아이들을 이렇게 달달 볶았거든요. 네. 남들 다 하니까 괜히. 근데 그것보다는 복습이 더 중요했구나. 복습을 제가 많이 놓친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이제 여기 보니까 뭐 이성 간의 문제, 컴퓨터 뭐 이런 거 저희 아이도 그렇거든요. 가로수길에 자기 애인은 아니고 이제 사귀는 뭐 여자친구 팔찌, 커플 팔찌 이런 거 사러 나가자. 그럼 저는 그런 그 질문할 때 아니 이놈 자식이 무슨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마음을 셔터를 닫을까봐 속으로만 우라가 치밀어도 그냥 같이 나가서 팔찌 사고 막 어우, 그렇게 좋은 했거든요. 엄마시네요. 네. 근데 그것이 그렇게 뭐 이렇게 좋은 부모의 태도는 아니었지 않았나? 그런가요? 그런가요, 교수님? 적절하게 그 시기에 네. 그 이성을 모르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네. 지나치다는 것이 문제죠. 그럼 잘한 건가요? 예. 제가 보기에는 매우 바람직해 보이는데. 그런 건가요? 부러워요. 맞아요. 저는 부러워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좋아한다 그러길래 어머 나 엄마는 네가 게이가 아닌 게 너무 다행이다. 예, 괜히 막 그렇게 좀 제가 좀 오버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이런 선생님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제가 수학을 잘했을까. 포기하지 않고 수포자가 되지 않고 참 아쉽네요. 왜 이렇게 네. 늦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수학교육의 현실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내 아이에게 올바른 수학 공부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그 실천편 이제 들려주실 거죠? 예. 네, 2부 강연에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예. 있나요? 2부에서는 학생들이 흔히 보일 수 있는 오류, 그 오류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우리 원래 수학이라는 것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결과 학생들 머릿속에 도서관을 만들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이제 그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누가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느냐, 그거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세상은 승자 독식의 시대가 이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앞선 기술, 창의성을 갖도록 하려면 모든 학생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수학교사협의회인 NCTM에서 수학적 과정, 수학을 지내는 과정 매우 중요시 여기서 5가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문제 해결, 추론과 증명, 의사소통, 연결, 그리고 나서 표현, 이 5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에는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모든 수업 시간에는 이 3가지 활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과정에 중점을 두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3가지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교과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별 전개 과정입니다. 맨 처음에 단원 도입부가 있습니다. 이 도입부는 6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학생들이 팀스나 피사의 성적 결과 너무 자신감이나 흥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는 방편으로 초등학교 수학에서 이 단원에 관련된 재미있는 수학으로 6쪽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전에 했던 것처럼 차시별 수업이 진행됩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단원을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단원평가가 되지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합니다. 그 문제 해결은 단원에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단원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는 없을까? 또 놀이는 없을까?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걸 통해서 흥미도라든지 자신감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단원 도입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도입부는 6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쪽을 보고 이 단원에서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상당히 어려울 줄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깊게 생각하면은 이 단원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르고 있으니까 한번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본차시 예전에 했던 것과 같은 수업이 진행되는 것들이죠. 우리는 차시별 수업이라 그럽니다. 초등학교 수업은 40분입니다. 40분에서 맨 처음에 도입부에서는 생각열기를 합니다. 이 생각열기라는 것은 단원 전체에서 도입했던 스토리텔링을 반영한다든지 아니면은 특별하게 조그마한 주제를 잡아서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생각열기, 이 생각열기 자체가 조그마한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학습 주제에 따라서 이 주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한 것이 활동 1, 2, 3이 있습니다. 이 활동 1, 2, 3을 선생님 혼자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반드시 학생을 참여시켜라. 참여시킬 때 어떻게 참여시키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 방법 어떻게 할까? 학생들하고 토의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 너가 한번 이야기해봐. 추론하라는 것이죠. 그럼 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수학적 표현이라든지 또는 연결성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수학적 과정에 해당되는지 그런 5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머님들이 이 5가지 사항만 오늘 기억해 두시면 자녀들 교육하는데 지금까지 교과서하고 아주 다른 면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여기 자료를 보면 여기 제시된 문제가 하나 있지요. 어떤 학생한테 263을 써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썼습니다. 어쩌면 내 자녀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263, 저 학생은 200하고 60하고 3을 나란히 붙여놨습니다. 이 학생이 뭘 모르냐? 200 더하기 60 더하기 3은 263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 200에 해당되는 조작 교급판을 활용하면 됩니다.
200, 100판이 2개 있고 10막대가 6개 있고 낱개로 3개 있다. 구체물을 놓고 이거를 숫자로 표현하고 숫자로 놓고 구체물로 표현하면 263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거를 철저히 이해한 학생들은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에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받아 올림 23 빼기 5를 했을 때 2에서 내리면 2가 내려오지 왜 20이 내려오냐 그랬을 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은 십진법의 개념에 흔들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학생들의 특징은 맨날 문제만 풀고 있는 것이죠. 구체물을 통해서 이 구체물의 결과 십진법의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결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 더 내보겠습니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틀린 답이 뭘까요? 혹시 어머님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가장 많이 틀린 답. 이 문제는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강의했는데 답이 유일하게 통일되는 것입니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가장 많이 틀린 답 5분의 1.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그래서 그 학생한테 물었습니다. 왜 5분의 2냐 라고 했더니 이 그림을 보면 칸이 5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2칸 색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2라고 합니다. 자녀분이 이렇게 설명했을 때 어머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겠지요. 이유는 묻지 않고 또 합니다. 통분해야 돼. 통분. 공통분모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학생은 이유도 모르고 통분을 합니다. 통분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수학이지 통분한 다음에 하는 것은 그거는 기계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통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통분한 그림이죠. 예, 2분의 1은 6분의 3이 되고 3분의 2는 6분의 2가 되고 합쳐서 12칸 중에 5칸 색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또 12분의 5라고 했습니다. 이 학생 또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학생이 흔들려 있는 것은 4학년에서 흔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앞뒤 관계를 잘합니다. 앞에 배웠던 학생을 우리는 흔히 선수학습이라 그럽니다. 다음에 배울 것을 후속학습이라 그럽니다. 그럼 어머님들이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되냐 하면 어제 어머님이 피자 한 판을 사놨다. 동생이 3분의 1 먹고 너가 3분의 1 먹어라. 그럼 모두 얼마 먹었냐? 그거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돈이나 먹을 걸로 하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4학년 때 이미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3분의 2라고 배웠거든요. 그랬을 때 분모를 통일했을 때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5학년 때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분모를 같게 한다는 것은 또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복수부 필요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4학년 때 흔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면 그 학생은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서는 수학적 추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문제가 또 하나 나갔습니다. 너무 문제를 많이 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수학 선생님 문제 안 내고는 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기 문제를 보면 관역판이 있습니다. 이 관역판에다가 6번의 화살을 쐈습니다.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점수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이 문제를 어머님들이 집에 가서 5학년 이상인 자녀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봤더니 그 애가 대답을 잘하더라. 그러면 아빠를 닮은 것입니다. 대답을 못하더라. 그러면 엄마를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나무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그 애가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점수들이 모두 다 홀수입니다. 홀수를 6번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짝수가 되지 않습니까? 보기 중에 홀수를 다 버리더라. 그리고 최하 점수가 1점이지 않습니까? 1점 6번 맞으면 6점이죠. 6점 미만 버려야 되겠죠. 최고 점수 9점이지 않습니까? 6번 맞으면 54점이죠. 넘은 거 버려야 되죠. 그래 답이 나오더라. 이렇게 설명하더라. 내 아들이, 내 딸이 대단히 수학적 감각이 풍부한 것입니다. 그 애는 절대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배우면 수학 엄청나게 잘하려고. 이런 것이 추론입니다. 문제를 풀어놓고 근거를 제시하더라. 이런 것들을 수업 중에 해달라는 것이죠. 이것이 수학적 추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적 연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2 더하기 3은 5라고 배웁니다. 전깃줄에 참새가 2마리 있습니다. 3마리 더 날아왔습니다. 모두 몇 마리일까요? 그러면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수학을 다 잘했었지요. 그러다가 2를 5번 더하면 2 곱하기 5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나옵니다. 덧셈을 이용해서 곱셈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2를 100번 더한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2 곱하기 100.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이거의 수학의 진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 보면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가면 지수가 나옵니다. 2를 5번 곱하면 어떻게 쓰면 됩니까? 2의 5제곱이라 그래서 지수가 나오죠. 그것 또한 덧셈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2를 100번 곱하면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일일이 써야 되겠죠. 저렇게 2의 100제곱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면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 수학적 용어 노구 나오지 않습니까? 2의 100제곱은 몇 자리 수인가? 확실히 푸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일일이 100번 곱하면 나옵니다. 그런 분들이 시험 보고 나서 하는 말이 있죠. 문제는 쉬운데 시간이 없었다고. 네. 그런 분들은 꼭 받아 올림을 몇 번 틀릴 것입니다. 저기에서 지표와 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덧셈에서 로그까지는 모두 연결이 된 것입니다.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그 과정별로 특색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특색이 있는 것은 그 학교에서 배우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연결성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의사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수업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정도 되면은 현실과 타협하기 아주 좋은 것들이지요. 예. 제가 그랬습니다. 내일 모레 대학교 입학할 학생들, 입시생들 지도할 때 칠판을 2번 깨끗이 쓰고 나면 1시간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가면서 그럽니다. 알겠지? 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때 학생들이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고요함의 극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떠들면 안 됩니다. 그런 수업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런 수업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60, 70년대 산업화 시대에는 이런 수업이 필요했습니다. 왜? 짧은 시간에 소품종 대량 생산이 필요했던 짧은 시간에는 획일적인 교사 중심 위주의 수업이 필요했습니다. 요즘에 배고파서 굶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 사람이 안 먹으려고 해서 그렇지. 요즘에는 모두 다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것은 각각의 개성과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저런 수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개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수업을 해달라는 거예요. 학생을 참여시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학적 표현이 나옵니다. 5가지의 4학년 수학적 표현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학생들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 애가 이와 같이 그래프라든지 도수분포표라든지 표를 이용해서 설명하더라. 그 애는 매우 바람직한 수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학생은 수학적 용어라든지 수학적 기호, 수학에 관련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수학의 깊이를 깊게 합니다. 이런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한 번만 더 반복하면 수학적 과정에는 현행 교육 과정에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학습 주제에 따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추론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의사소통. 선생님은 혼자 하지 마라. 같이 함께 하자. 근데 외국에서는 2가지가 첨가됩니다. 연결성. 우리는 여기서 연결성을 말 안 했지만은 그 3가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 활동을 제대로 하는 것이 새로운 교육과정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하시면 그 학생은 분명히 수학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 4개의 단계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조지 폴야라는 유명한 수학자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모든 학생들의 수학을 너무 잘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이 가르쳤던 방법이 세계적으로 하나 유행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4단계.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하더라도 첫 번째 있죠. 문제 이해 단계. 이 말이 뭔 말이냐.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리고 계획 수립, 식을 세워라. 3번째는 뭐합니까? 계획을 식을 풀어라. 4번째는 다 맞추더라고요. 4번째는 뭐 하겠습니까? 반성 검토 단계죠. 반성과 검토 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답이 나왔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다.
이런 인내심을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 일어난다 그러면 그 애는 공부 습관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길러질 것이다. 아마 학생들이 가장 저항이 많은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온 부분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스토리텔링을 반영했는데 실제 이러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그 단원에 관련된 것들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상당수 학생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수학 배워서 어디 써먹냐.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특징이 수학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잘해가지고 정말 잘해가지고 문제 있으면 수학 없애버려라. 그러려고 보면 수학을 잘해야 될 것이다. 제가 그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원의 수업을 배우게 되면 그 단원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는 없을까? 또 그리고 재미있는 놀이는 없을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것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런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보이는 오류하고 수학적 과정에서 학생들이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참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수학이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한 그런 즐거운 학문으로 발전하기를 저도 참 바라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윤영민 씨, 청중들의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그럴까요? 궁금하신 점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왜 이 공부 상담 이런 것도 요즘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나 이거 안 물어보면 오늘 정말 후회할 거야 하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예, 선생님 말씀 아주 잘 들었고요. 많은 도움 되겠고요. 저도 애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두 아이의 엄마인데, 그러니까 열심히 시키고 본인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그 실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과목에서도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건 잠깐만, 그러니까 문제 이해력이나 뭐 연산 같은 거 살짝만 해도 실수인데 왜 실수라고 그냥 치부하기에는 왜 실수도 실력이다라고 이제 다른 분들께서 말씀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지 그게 제일 제가 안타깝고 그러니까 다 알고 가서 어려운 문제는 풀어오는데 엉뚱하게 이상한 데서 한번 삐끗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속상하고 저도 속상하고 아이도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잡아줘야 되는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빈번한 실수는 실력입니다. 그리고 실수는 한두 번이고 그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 풀이보다는 머릿속으로 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수학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아까 문제 해결의 4단계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런 것들이 몸에 비했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중학교 3학년 수학이 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아마 어머님들도 다시는 듣고 싶지 않는 단원들이 있어요. 삼각비, 피타고라스 정리, 원과 비례. 학생들이 엄청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교과서가 중학교 3학년 수학 교과서가 그처럼 잘 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 그 부분도 철저히 좀 마스터해서 아마 실수 그런 것들을 잘하면 실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 정 실수가 반복되면 벽에다 붙여놓으라 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볼 때마다 미안해서라도 다음에 실수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 공부 잘하는 학생은 그렇게도 합니다. 그 틀린 문제를 붙여놓으라고요? 그렇죠. 예. 오, 네, 저도 오늘 방법이네요. 궁금증이 해결됐네. 저희 아이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덤벙거리면서 잘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틀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속상했는데 네. 그 틀린 문제를 붙여놔라. 이거 굿 아이디어인데요. 내 아이가 수학과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여기 계신 청중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먼저 수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지 재미있게 수학을 공부하는 비법을 자녀와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모든 속보자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수다학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